이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시기도 하신데요. 네네.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그냥 궁금한 게 미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한 얼마 정도 돼 있고 비중을 차지하고 네. 또 우리나라는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네. 이게 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이제 모두에 좀 말씀드리면 책 제목은 미국 주식이 답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확한 제 솔직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진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도 답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도. 예, 저는 그런 말을 쓰고 싶었는데 예. 출판사에서 그동안에 더 강하게 쓰자고 쓴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왜 미국 주식도 답이냐 그러면 예. 제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러면 미국만 뭐 최고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미국 주식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 좀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좀 그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왜 미국 주식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냐면 예. 그 질문에 답을 바로 들어가면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전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모든 주식을 다 더한 겁니다. 시가총액. 전 세계요? 전 세계 미국죠. 100이라고 보시면 미국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58에서 6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57, 58 매일 바뀌지만 얼추 그 정도라고 보시면 절반 이상이 되거죠. 절반 60%라는 60% 정도? 예, 그건 맞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이제 애매한데요. 한국은 지금 오늘 현재 보면 1.56% 정도 됩니다. 예. 1.56이요? 네네, 1.56%. 야, 2%가 안 되네요. 2%가 넘을 때가 네. 있었는데 1.56%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데 예. 제 생각에는 아쉽지만 계속 줄어들 겁니다. 아, 오히려요? 예, 그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그런 팩트가 안에 있습니다. 네. 뭐냐면 중국이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왜냐하면 중국은 한 4, 5년 전에 이제 인터내셔널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면서 100% 편입이 안 되고 그런 전 세계 포트폴리오 인덱스에 네. 전체 안 들어가고 조금씩 확대하기로 해놨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중국에 대한 평가 비중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나라가 한국, 대만, 브라질이 조금씩 떨어져요. 네. 이머징 마켓 내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2%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6% 정도 되고 순위로 보면 10위에서 11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게 또 웬만하면 안 바뀔 겁니다. 12위랑은 좀 차이가 나는데 10위와 11위가 매번 엎치락뒤치 하는 거가 대만입니다. 대만. 예. 대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중국도 반도체인데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만 말이죠. 대만 반도체죠.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튼 비중은 딱 그 정도.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나라가 있고 한국은 1.5, 뭐 2%라고 치더라도 2%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나 아니면 또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재테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재테크의 차원에서 대부분은 한국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 대한 비중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구독자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5%가 안 될 겁니다. 네. 관심 많다고 하더라도 5%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이벤트 때문에 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 거래나 이렇게 하시면 5%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5% 하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의 여러분들의 비중 중에 보면 반대일 겁니다. 반대. 미국은 1.5% 그리고 한국은 50% 이상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약간 바뀌겠다는. 그래서 미국 주식도 답인데 좀 하셔야겠다는 관점으로 제목이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GDP를 봤을 때 경제 지금 네. 대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왜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네.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차이가 네. 우리가 훨씬 더 큰데 네네. 지금 대만하고 우리하고 순위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가 네. 좀 약간 왜 이러지? 약간 자존심 상하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위
보다 훨씬 위로 들어가야죠. 우리나라 G8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훨씬 있고 삼성전자의 영향력 그런 거 그러면 분명히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세 가지로요. 첫 번째가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선진국이 분류고요. 두 번째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됩니다. 신흥국, 신흥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아쉽게도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을 분류하는 것에 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FTSE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FTSE가 지수를 하는 곳인데 이거는 영국에서만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파이낸스 타임스 나오고. 네, 다 같이 하는 쪽이고 또 하나가 이제 MSCI입니다. MSCI라는 건 이제 미국판인데 그 비율은 한 10대 1 정도로 미국판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벌써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FTS에서는 편입이 됐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아직 이머징 마켓에 편입돼 있습니다. MSCI에. 네. 근데 그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크게 정책이 바뀌지 않는 우리나라 못 들어갑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워칭 대상국이었어요. 보겠다.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관찰 대상국에서도 한 3년 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큰 거가 지금 보시면 전체에서 90%는 선진국입니다. 10%가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10% 이머징 마켓에서는 우리나라가 20%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약간 되시죠? 그러면 선진국 왜 못 들어가냐고 답답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 보면 카페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뭐 대한민국이 뭘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 왜 해야 되냐는 건데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 MSCI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란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가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창구가 더 공개되죠. 창구. MTS만 보더라도 A라는 증권에서 몇 주를 지금 사고 있고 팔고 있다. 다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관 투자가 외국인의 매매 내역이 리얼타임으로 다 보여주죠. 그거 오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야기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은 그런 게 공개가 안 돼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공개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금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해결할 수 있고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기관 투자가 동향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가 해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이제 지수 중에서는 뭐 다우종합도 있고 또 나스닥도 있고 S&P 500도 있고 뭐 러셀 2000 있고 맞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지수들이 성격이 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S&P 500, S&P 500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 주식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다우지수 들으셨잖아요. 제일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건 다우지수입니다. 그리고 딱 30개 종목으로 미국의 지수를 설명합니다. 딱 30개입니다. 그리고 30개가 딱 주가도 아주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30개 종목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평균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출하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나가 뭐 2,000불짜리, 3,000달러짜리가 있으면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100% 설명 못합니다만 오래됐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런 주식으로만 했지만 미국 주식시장을 상당히 평가하는데도 여전히 125년째 이런 한계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다만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전통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죠. 물론 여기에 애플도 들어가 있고 다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업재라든가 금융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됐습니다. 그럼 30개 기업이 다 n분의 1로 나눠져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딱 100%는 아니지만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주식 분할을 통해서 가격도 낮춰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것이 왜 안 들어가는 얘기하고 있지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주식 분할을 통해서 금액을 낮춰줘야 될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오래됐고 전통적인 지수가 다우 30이다. 딱 30개를 n분의 1로 평가냈다. 평균됐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S&P 500은 한 90년이 됐는데요. S&P 500이 이제 미국의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 코스피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코스피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다양한 근데 전 세계에서 같이 쓰는 섹터가 구분이 11개 섹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1개 섹터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지수를 미국 시장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핵심은 이제 미국 기업만 들어가고요. S&P 500에 들어가는 것들 들어가고 1년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2번 정도 하지만 언제라도 S&P 500에 편입되고 편출시키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0개 정도가 인, 아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경제 산업기 구조가 빨리 바뀌면서 예전보다 좀 편출이 좀 많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보다 훨씬 편입 편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것은 S&P가 위원회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500개. 물론 시가총액 큰 거로 위주로 하겠죠. 거기에는 금융주도 들어가고 기술주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11개 섹터가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스닥이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나스닥이라는 지수는 우리가 헷갈려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나스닥이라는 것은 거래소가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미국엔 거래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 가시면 여기 월스트리트 하는 것은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들 시키고 우리나라 거래소 같죠. 물론 전산들 거의 다 돼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오래된 기업이 뉴욕 증권 거래소고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100% 전자로 하자. 그래서 한 게 나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 가면 다운타운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바닷가에 있는 거가 뉴욕 증권 거래소고 거기 보면 타임스퀘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나스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많이 1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나스닥은 100% 전산을 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나스닥 지수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에 거래되는 모든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나스닥 지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거가 나스닥 지수 그 전체 거래소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100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100개. 제일 좋은 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보면 100개인데 금융이나 에너지는 좀 빼자. 그래갖고 대부분이 IT나 바이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 모아놓는 거, 시가총액 100개를 모아놓은 거가 얼추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계좌에서 보면 나스닥 투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QQQ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우리가 언론에서 S&P 500이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가는 건 나스닥 전체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지수와 많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직접 관련된 것은 나스닥 10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셀이 있습니다. 러셀은 미국 전체를 또 어느 시장에 상관없이 다 모아놓은 거를 3,000개만 분류하겠다 만든 러셀 3,000 지수가 있습니다. 러셀 3,000이 있습니다. 러셀 3,000은 미국에서 1등부터 3,000등까지 모아놓은 지수가 러셀 3,000인데 많은 분들이 러셀 하면 중소형주 러셀 2,000 얘기 들으셨잖아요. 흔히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재미나는 거가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등까지입니다. 1등부터 1,000등이고요. 러셀 2,000은 1,100등부터 3,000등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소형주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죠. 그래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러셀 2,000. 사실 S&P 500도 S&P 1,500이 있습니다. 500인 500. 그 다음은 S&P 400이 있습니다. 500등부터 900등. 또 S&P 600은 900등부터 1,500등.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중형주. 그럼 여기 지수에 지금 일단 편입되는 종목들이 다우는 30개, S&P 500은 500개, 500개라고 보시면 되죠. 나스닥 100은 100개, 뭐 러셀은 또 뭐 1,000개, 2,000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순위에 밀리면은 다시 밑에서 이제 바꾸심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매년 하는 건가요? 그거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S&P 500은 분기 한 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분기인데 너무 급하면 빨리 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어떤 큰 기업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빨리 시장을 반영시켜주겠다. 테슬라 같이 뭐 이런 거요? 네, 테슬라는 물론 조건이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보면 좀 그러니까 워낙 정기적으로 날이 있는데 걔네들은 예외 조항으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네. 사실 뭐 과거의 로마는 이제 노예제로 유지가 됐다면 미국은 주식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미국 뭐 국가 차원에서도 주식 시장 증시의 어떤 비중이나 역할이 크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파워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주주를 위한 것을 모든 것 같다는 거죠. 주주를 위한 거라서 네.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뭐 익숙하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주주 친화적인 흐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주주 친화적인 거죠.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죠. 주주 친화적인 것은 배당도 좀 많이 주고. 나눠 돌려주기로 하고 있고요. 돈이 생기면 어떤 자사주를 사는 것들 많이. 네. 소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미국은 이제 자사를 한다는 건 소각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저기 요즘 또 많은 이슈가 된 거가 ESG.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는 그냥 착한 경영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착한 ESG가 유럽이 훨씬 발달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미국은 좀 늦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국도 많이 ESG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주주에 대한 친화 정치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랑 이제 많이 또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쉽게 이걸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예전에 어르신들의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렇다는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하면 절대 주식 투자.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예. 뭐뭐는 절대 하지 말라는데 주식 투자를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주식 투자로 돈 날렸다는 사람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애들부터 주식 투자를 많이들 활성화시키고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준다는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넘쳐나거든요. 애들을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주식 투자의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얘기 많이 하죠. 이 한국 주식이나 또 신흥국 다른 시장에 비해 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내지는 뭐 특징 같은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기업 S&P 500의 매출의 40%가 이미 해외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게 먼저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S&P 500과 한국 주식과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비판하실 분들 혹시 계실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기 팀장님, 위원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대한민국 시가총액 하는 1위 하는 회사 있죠. 예. 예. 그 회사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예. 10년 후에도 예. 삼성전자가 1등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두고 봐야죠.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네. 지금 25%를 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안에서 스피노프를 할 수도 있지만 예. 정확한 건 알지 모르죠. 예. 그렇지만 가능성을 보면 약간 스피노프를 하더라도 그걸 합쳐진 거는 계속 1등 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예. 그 부분에서 약간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죠. 예. 그 부분이 저는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거의 비슷하게 안 바뀝니다. 네. 그 고여 있는 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다른 유럽보다 훨씬 더 진취적입니다. 활력이 있단 말이죠. 활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 10년 전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애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10년 전, 25년 전에 엑소모빌이 1등이었고요. 30년 전에 이제 제가 막 공부할 때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인데요.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제너럴 일렉트릭에 네. 입사해갖고 박수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지금 웃으셨지만 네. 그 당시에는 잭 웰치의 경영. 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경영학, 전세 경영학이 예. GE의 경영학이었어요. 예. 뭐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책 봤습니다. 네,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혁신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주가도 많이 회복하고 있지만 예. GE가 완전히 거의 그렇죠. 저 밑에가 잘 보이지도 않는 네. 거거든요. 지금 애플이 1등이지만 앞으로도 10년 후에 애플이 1등일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안 그럴 거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고 그만큼 10위 안에 기업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바뀔 것 같고 미국이 여전히 가장 오래돼 있고 잘 큰 나라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가정 변화를 계속하고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제 존 보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뱅가드에 창업하셨고 예. 인덱스에 투자를 제일 먼저 하셨던 인덱스 펀드를 만든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주식의 핵심은 창의적 혁신이 여전히 주도하는 기업이다. 그 나라다라는 것이 저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대목은 그 미국 주식이 이제 급등할 때 네네. 특정 기업이 이제 주식이 주가가 급등할 때 그걸 빨리 사라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 일단은 참아라. 네네네. 떨어질 때 사라. 네.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네네. 추격 매수하지 마라. 예, 예. 네네. 추격 네네. 매수를 하지 말라는 쪽인데 추격 매수 하라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왜 그러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추격 매수하라고 썼던 거는 가장 큰 여기서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거는 이익이 증가했을 때 이익이 증가하면 레벨업이 되고 순간적으로 레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제 주식을 계속 더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미국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재료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그걸 추격 매수하면 낭패 볼 가능성은 크죠. 그래서 실적을 보고선. 예, 실적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쫓아서 사고 예. 실적에 따라서 떨어질 때 매도하라는 거고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면 우리나라는 실적 좋게 나면 오히려 파는 경우가 왕왕 있고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종목이 한 거의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익 전망이 있는 기업 있죠. 이익 전망. 예. 이익 전망이 그냥 한 군데 말고요. 한 두세 군데 이상의 증권사가 같이 이익 전망을 하는 기업 수가 그래 두세 군데 해야지 소위 평균이라도 나눠서 우리가 이익 전망에 컨센서스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 증권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1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네. 2,000개 중에 한 1,800여 개는 이익 전망이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는 나름대로 올해 사업 목표가 있겠죠. 예. 실적은 다 발표하지만 예. 이익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증권회사에서 얘기하는 이익 전망이 있어서 ABC 증권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익 전망 어떻게 보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걸 나눈 거가 존재하는 거가 152여 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계속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나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더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보면 세 군데 이상 하는 것은 150개, 200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인데하면 이익이 급등할 수 있잖아요. 급등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기는 거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S&P 500이 다 있습니다. 아. 2개 이상의 컨센서스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요. 두 분께서도 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코스피가 2,000도 좋고 3,000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피의 기업이 한 450, 500여 개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의 주당 이익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코스피의 주당 이익. 평균 이익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코스피에 지금 그 PER이 13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13배에 넣으면 주당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목표 지수가 30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코스피 전체. 네, 주당 이익이요. PR이 있다는 것 자체는 예,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있다는 거는 주당이 예. 있기 때문에 PR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 주당이 전망이 있냐는 거죠. 과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다 알파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과거는 네. 있는데. 네, 했는데 올해 말에 내년도 후년에 주당 이익을 있냐는 거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망이 있어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S&P 500을 딱 떨어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아. 올해 S&P 500 기업의 주당 이익이 지금 보면 4,400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지수가요? 예. 그러면 주당 이익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냐면 올해 연말 주당 이익이 얼추 $200 정도 됩니다. 아. 작년에는 $145 정도 됐어요. 예. 예. $200에서 4,400이라면 22배라는 게 값이 네.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PBR이 딱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익 전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중소형주 말고 500개 주식 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얼마 나오면 다음 분기 이익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를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굳이 트레이딩 할 것이 아니라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하나 더 장점 말씀드리면 미국에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면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당 안 주는 기업도 있지만 분기 한 번씩 배당을 주는 거가 거의 상례입니다. 네. 예. 그러면 당장 한번 주식을 팔더니 그냥 배당님이 또 받을 텐데 네.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는 상당 부분 국민연금 같이 기관 투자를 제외하고는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트레이딩이라는 건 쉽게 해서 타이밍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 싸게 살까요? 비싸게 팔아볼까요? 이런 트레이딩인데 예. 미국에서는 트레이딩보다는 소위 장기 투자, 인베스트의 의미가 강하죠. 그게 미국 한국과 많이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말씀드려서 상호 일캐 같으면 계속 알게 모르게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쓰면 자동 이체되는데 언제 그걸 뭐 자동이 뭐 사겠습니까? 그냥 꾸준히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이랑 그런 몇 가지 차이, 배당의 차이도 있겠고 이익 전망에 대한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좋았으면 내년 다음 분기도 좋아진다. 그리고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나라들 소위 그 어닝 하면서 소위 그 서로 이제 그 전화를 하면 하고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랑 또 미국이랑 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약간 전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밋빛 전망이 좀 많습니다. 기업들의 분석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좋게 해나가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랑 그 경영진과 최고 경영자랑 오너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100이란 거를 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높은 분들이 야 그것밖에 못 하겠습니까? 조금 더 목표를 세우세요. 그게 발표가 됩니다. 언론에서 발표된 경우에 왕왕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어닝 실적에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게 가장 큰 차이. 미국은 항상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그게 미국과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서양의 어떤 기업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좀 보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예, 예측도 가능하고 예측의 소위 신뢰성이 좀 간다. 신뢰성.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막상 보면 또 환전도 해야 되고 네. 또 미국은 뭐 어떤 수수료라든지 네, 맞습니다. 또 세금 문제 이런 게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말하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진짜 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저희가 보기에 익숙함이죠. 네. 익숙함이죠. 왜냐하면 한국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말로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 알던 기업들이고 모르는 기업들하더라도 우리나라 다 쉽게 받았을 수가 있죠. 다 알 수가 있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환전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한국 돈으로 사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도 돈이 엄청 많으셔갖고 양도소득세 해당되시는 분은 행복한 분이고 보통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네. 보통 분들은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 조세 편의주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주식을 팔 때마다 알아서 그냥 거래세를 떼갑니다. 그렇죠. 거래세를 떼가더라고요, 계속. 이게 하여튼 편의한 거죠. 그 조세 당국에서는 편하죠. 그러니까 거래세 하니까 사거나 살 때는 안 하지만 팔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떼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보면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어이가 없죠. 우리가 과세라는 것은 이익이 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손해가 났는데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만 정리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리매매라는 걸 안 해보신 분이 대부분일 거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상장 폐지할 때 예. 하는 거. 여기서 질문 들어가면 정리매매할 때도 거래세를 낼 것 같다, 안 낼 것 같다 헷갈리잖아요. 낼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 여하튼 조세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인데 약간 이해는 안 되잖아요. 이익이 안 냈는데 손해 안 났는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거래세를 의미 있는 거래세라는 건 전 세계에서 세 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멕시코가 좀 있고 그리스 정도가 있고 나머지 있어봐야 아주 미미한 거, 의미가 없는 정도로 수수료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미국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해외 주식은 모두 다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대신에 양도차익 과세를 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속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양도차익 과세. 그러니까 생각을 약간 바꾸면 거래세가 없는 거는 맞는데 세금 내기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는 양도차익 과세는 사고 팔고에서 1년 동안 거래된 거예요. 1년 동안 거래된 거에서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 우리 양도차익과세 1년에 한번 스스로 보고하고 내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민세 포함해서 22%를 내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또 이런 우리나라 모든 주식에 일정 수준 허들을 두잖아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250만 원 넘은 거, 250만 원 넘어가고 251만 원을 벌었다. 쉽게 해서 만 원이 플러스가 났잖아요. 만 원에서 22%니까 만 원에서 2,200원 세금을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속상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다 돈을 버는 거에서 내는 건데 세금 내는 것도 좋아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속상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약간 번거롭죠. 거래세는 조세 편의주로 갔었는데 이거는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신고를 해야 돼. 물론 증권회사 많이 서류를 도와주지만 예. 그때 본인이 하여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번거롭다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환전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환전.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아니니까요. 예. 환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주식을 할 때 그 나라 돈, 유럽이면 유로로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전하게 되면 어찌됐건 은행에서 환전을 하잖아요. 은행. 그리고 몇몇 우리나라 직접 하는 증권사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래 비용은 한국 주식보다 0.001이라도 조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가 있고 국내 증권사가 직접 뉴욕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서 그 라이센스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해외 파트너 거래소가 있어요. 그 증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보면 예탁 유관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유관기관이 있고 한국 예탁원인 같은 데서 조금씩 다 돈을 띱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은 수수료는 조금이라도 비쌉니다. 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이제 대표님도 그러시는데 네. ETF 투자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 투자보다도 ETF 투자가 더 뭐 좋은 점이랄까 네네. 유리한 점 이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돼 있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식같이 사거나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이제 그 정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계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내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진짜 100%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그 주식을 사시면 되겠어요. 그 주식 직접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는 100% 확신이 좀 적어. 대신에 나는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한국말로 정확히 하면 한국에서는 테마라고 얘기하죠. 테마나 섹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섹터나 트렌드가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도 상당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유동성이 샀다 팔았다가 쉬운 것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적은데 미국은 쉽게 해서 2,100여 개의 ETF가 미국에 존재합니다. 지금. 2,100개요? 네, 얼추 그렇게 나옵니다. 매일 엄청 많네요. 엄청 많고 물론 거래가 잘 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2,000개가 넘게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아니 여러분 직접 못 찾으시면 여러분들 거래 증권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난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신 분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기차가 지금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 근데 테슬라는 너무 비싸고 테슬라보다는 앞으로 BMW나 현대차도 이제 많이 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쪽을 같이 하려면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가 좋아지면 인공지능 관련된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주가 뭐냐고 찾지만 알고 보면 그게 돈 버는 것보다는 테마로 엮이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기업들은 정확하게 수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아는 ETF가 있다? 그럼 그런 거 하면 되기 때문에 ETF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지수를 할 수 있죠. 지수. 그게 S&P 500도 가능하고 다우도 가능하고 말씀하셨던 QQQ 같은 나스닥도 가능하고 있겠고 또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도 좋지만 더 위험하잖아요. 주식 투자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채권도 좀 하고 싶은데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 주식과 채권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전 세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전 세계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정말 괜찮죠. 그래서 ETF가 많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모든 측에 쓰는 결론 담아 말씀드리면 3단계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 주식 투자가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지만 아주 위험하지 않는 거를 3단계라고 있습니다. 3단계. 3단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유럽 주식이건 간에 첫 번째는 그 기업, 그 섹터, 그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 네. 그럼 뭐 하는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해가 들어가야 되고요. 맞아요. 그 이해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만 갖고는 안 되고 알지만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 다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항우 장사라도 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톰과 제리 이렇게 만화 기억하세요? 그러면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악마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이거 손절하고 빨리 저거 옮겨 타야 돼. 그런 수많은 소리에 자기 스스로가 굴복하죠. 예. 누가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잊어버리고 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본인 다 괜히 내가 그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후회하죠. 그래서 이해만 된 것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이해는 했지만 확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해하고 확신하면 세 번째만 여러분들 꼭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요,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시면 예. 저는 주식 투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주식 투자 위험하지만 확률을 0.1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해와 확신, 그다음에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봤을 때 이 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하면은 네. 뭐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하면 좋을까요? 한 뭐 절반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건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단 1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전체 자산에서 1. 아니면 전체 자산에 부동산이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그러면 현금성 자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있죠. 현금성 투자 자산에 단 1이라도 미국 주식을 해보시라. 한층에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50%, 60%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걸 하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계신 분은 제가 지금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 많게는 10배까지 비중을 늘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많으면 이미 뭐 50% 하신 분은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겠지만 이미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95% 분은 제가 봤을 때 5%가 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투자 자산 중에서 이미 2배, 3배는 기본이고 10배까지 늘리셔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단돈 뭐 1,000불이라도 미국 주식을 한번 해보시라. 지수를부터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오늘 그 미국 주식을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상당히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이항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